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반짝이는 트리 캐롤 가족들 웃음소리 그렇죠?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도장 찍던 날 냄새가 먼저 떠올라요. 서류 위에 찍힌 그 빨간 도장. 제 결혼 생활이 끝난 날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는 올해 62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남편 박동수랑은 38년을 살았어요. 아이 둘 키우고 친정, 시댁 제사 챙기고 가게 일까지 같이 했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어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명절에 애들 오면 북적북적하고 사진 찍어 놓으면 누가 봐도 좋은 집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진엔 소리가 안 담기잖아요. 한숨 소리도 무시하는 말투도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소리도 저희 집에도 그 소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날도 사실 크리스마스였어요. 3년 전 12월 25일 눈이 펑펑 오던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애들 오니까 칼국수 해줄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칼국수는 무슨 칼국수야? 나 오늘 모임 있어 나가봐야 돼.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애들 다 온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밥 필요 없어. 카드 줬잖아. 치킨 시켜 먹든 피자 시켜 먹든 목소리는 늘 그랬어요. 툭툭 건성건성 38년을 살았는데 저보고 이름 한번 불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야, 당신 애들 엄마. 저는 늘 애들 엄마였지. 한 번도 영수가는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는데 주방에 서서 만두를 빚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도대체 뭐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갈비 양념 재우고 떡 미리 씻어놓고 집 치우고 화장대 앞에 앉아보니까 얼굴이 너무 낯선 거예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 손등은 거칠고 두툼하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희끗희끗. 이 사람 누구지? 거울에 비친 내가 나 같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왔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표정은 밝았지만 다들 남편 눈치를 봤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쳐다보고 있었고 애들이 와도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전을 열심히 부쳐서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기대했죠. 오늘만큼은 기분 좀 좋게 넘어가겠지. 근데 남편이 젓가락을 딱 놓더니 이러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 당신 입맛에 맞춘 거지? 딸이 눈치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요. 남편이 툭 튀어나온 말.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고생은 무슨 집에서 밥하는 게 일이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 내가 지금까지 벌어다 줬으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요. 진짜 귀가 아니라 심장에 꽂히더라고요. 38년 동안 가게에서 남편 옆에서 같이 서서 서빙하고 손님 맞고 허리 휘어지게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남편 머릿속엔 돈 번 사람은 나 집안일, 가게 뒤처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이 공식만 있는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애들 보내고 설거지 다 하고 혼자 거실에 앉았는데 트리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TV에선 가족들이 웃으면서 선물 주고받는 광고가 나오고 가수들이 캐롤 부르고 근데 제 집은요. 안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이나 끓여놔. 술 먹을 거니까. 명절날엔 늘 이런 식이었죠. 남들 쉴 때 더 시키는 사람. 크리스마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혼이다.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이 집에서 이 사람 밥하는 기계로 사는 거 이제 끝내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이 먹어서 이혼하면 그래도 인생 이막이 열리겠지. 내가 나답게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지. 저도 그랬어요. 그때까진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예배드리고 새해 달력 바꾸자마자 구청 앞 혼인관계 증명서 떼고 동사무소, 법원, 법률구조공단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한테 말했냐고요? 처음엔 혼자 조용히 준비했어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분명히 엄마 하지 마요. 소리 나올 게 뻔했거든요. 이혼 얘기를 처음 꺼낸 것도 역시 크리스마스 때문이었어요. 이듬해 크리스마스 2주 전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겠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한다. 잠깐이었어요. 근데 공기가 딱 얼어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얼굴을 딱 굳히더니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갑자기가 아니고 엄마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아빠가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 쓰는 것도 아니고 돈도 벌어오셨잖아. 여기서 첫 번째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 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딸은 더했어요. 얘는 늘 아버지 편이었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더니 말도 꺼내기 전에 묻더라고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이혼 얘기 왜 꺼내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 이제 좀 나도 나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말도 못 끝냈는데 딸이 딱 자르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빠가 우리 키우고 집 사느라 고생하신 건 생각 안 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엄마만 힘든 거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제 딸 입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래, 나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 근데요, 여러분 가끔은요, 한 번쯤 이기적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남편, 자식 위주로 살았으면 60 넘어 한 번쯤은 나 먼저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날짜를 일부러 골랐냐고요? 그게 참 웃긴데요. 법원에서 지정해준 조정기일이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날까지 양쪽 다 합의가 되면 그날부로 확정입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를 보고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선물 한번 받아보자. 38년 결혼 생활에서 못 받아본 선물. 내 자유 그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받자.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난방은 따뜻했는데 사람들 얼굴이 다 얼어붙어서 그랬는지 괜히 공기가 서늘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입고 팔짱 끼고 벽에 기대서 눈 한 번 안 마주치더라고요. 조정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재산분할, 위자료, 퇴직금, 집 제가 그날 남편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많이 안 받을게. 보증금 조금이랑 현금 조금만 주세요. 나머지는 당신 가져요. 조정위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30년 넘게 혼인하셨는데 권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조금만 갖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제가 제일 멍청했습니다. 냉정하게 끝까지 계산했어야 했어요.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통장 잔고가 아주 잔인하게 알려주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살았는지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손이 좀 떨리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해방이다. 그 생각 하나밖에 안 났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렸어요. 커플들이 손잡고 웃고 있었고 아이스링크장 옆에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은 산타 모자 쓰고 뛰어다니고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보자.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너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함께 데리고 오는지. 너를 위해 산다라는 말 그게요. 이제부터 모든 책임도 내가 혼자 다 져라라는 뜻인 줄 정말 몰랐어요. 이혼하고 받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은 남편 앞으로 돼 있었고 저는 전세 보증금에서 일부 남편이 퇴직금에서 조금 떼어준 돈, 딱 그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저 혼자 살 원룸을 알아봤어요.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나이를 말하니까 중개인이 슬쩍 묻더라고요. 따님이나 아드님 명의로 계약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 혼자 살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독립이다. 결국 잡은 곳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조그만 부엌 욕실 하나,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중개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이사 날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도 않았어요. 옷 몇 벌 입을 그릇 몇 개 사진 몇 장. 한참 동안 쌓아 올린 제 인생이 트럭 한 대에 다 실리더라고요.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옮겨놓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방 안이 갑자기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와, 이제 진짜 나 혼자네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해방감 반 공포 반 혼자 사는 첫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작은 트리 하나 사왔어요. 조그만 플라스틱 트리. 그 위에 작은 전구 달린 거. 집에 와서 그걸 창가에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영숙. 이 나이에 이렇게 작은 트리 앞에서 혼자 웃고 있냐?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트리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고른 장식이었거든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애들 취향 안 보고, 그냥 제가 좋으니까 산 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참 계산적이더라고요. 해방감은 한 일주일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통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받은 돈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떼고 남은 현금이 대략 2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공과금 합치면 10만 원 밥 먹고 약 사고 버스비 쓰면 두 달에 몇십만 원이 훅 빠져나가요. 기초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달 30만 원 나머지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대로면 3년에서 4년이면 돈이 바닥난다.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깔고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스크롤을 내렸어요. 주방 보조, 55세 이하 마트 계산원, 50세 이하 카페 아르바이트, 45세 이하. 저는 62이었어요. 아무리 나이를 조금 낮춰 말해도 티가 나겠죠. 그래도 전화를 돌려봤어요. 저 나이는 좀 있지만 몸은 건강해서요.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가 좀 달라서요. 60대시면 아무래도 힘쓰는 일이 많아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일 못 구해서 줄 서 있는 상황이라 처음엔 그렇지 뭐 하고 넘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래. 내가 나이가 많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10번, 20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첫 번째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옆에 있을 땐 최소한 누군가의 아내라는 자리라도 있었거든요. 가게에 나가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제가 그냥 숫자더라고요. 62 나이 많음 경력 없음. 이력서에 쓰는 칸도 별로 없는 사람. 결국 제가 처음 구한 일은 전단지 돌리는 일이었어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아파트 단지 돌면서 우편함에 넣어만 주세요. 하루 4시간 3만 원 드릴게요. 네, 할게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사실 몸이 힘든 건 상관없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써준다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으니까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단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다리 저리고 허리 끊어질 것 같고 저녁에 집에 오면 무릎에 파스 붙이고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면 월 60만 원이었거든요. 그 60만 원이 저한테는 생명줄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문득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첫 크리스마스. 솔직히 말하면요. 그날을 상상했을 때는 되게 로맨틱했어요.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영화 틀어놓고 와인 한 잔 따라 마시고 치즈 좀 사다가 책도 읽고 짐 어때? 나름 괜찮지? 근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와인을 마시기는커녕 라면 끓여 먹고 전기장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트리는요. 작년에 사놓은 그 틀이 먼지가 쌓여 있어서 불 켜기도 싫더라고요. 창밖으로는 커플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편의점 앞에선 학생들이 컵라면 먹으면서 떠들고 저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애들이 전화해 줄까봐. 결국 전화 한 통 왔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각자 일정 있어서 못 가요. 다음에 봐요. 그 메시지 하나 끝.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 민호야, 오늘 엄마 혼자라. 잠깐이라도 얼굴 볼 수 있나 해서 전화기 너머로 조금 난처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데리고 처가 쪽 가야 돼서 솔직히 시간 안 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알았다. 딸은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대화창에 일 숫자가 계속 떠 있는 거 아시죠? 읽지도 않은 채 그대로 놓인 메시지. 그 숫자 하나가 그날 저녁 내내 제 눈을 찔렀어요. 나는 이제 이 애들의 가족 사진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구나. 크리스마스는 혼자인 사람한테 제일 잔인한 날이에요. 평소엔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사느라 바쁘니까. 근데 그날은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 묘한 압력이 있잖아요. SNS만 켜도 우리 가족 행복한 시간 사랑해요. 그런 글들이 쏟아지는데 그 사이에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 초대받지 못한 사람, 그게 어쩌면 제가 이혼하고 처음 느낀 가장 큰 외로움이었어요. 그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남편이랑 살 때도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은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외로움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같은 집에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있는 그런 외로움. 지금은요. 진짜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물 도는 소리, 밖에서 차 지나다니는 소리 빼고 누가 기침하는 소리도 없고 누가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느끼는 고독이란 게 이렇게 조용하고 길게 오는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 뒤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무너졌어요. 이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라면만 먹고 살 수도 없고 통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짓은요.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전단지 돌리러 나갔다가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힘든데. 계단을 오르다가 손잡이를 잡고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땀이 식은 땀이 쫙 나는 거예요. 잠깐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신발도 안 벗고 바닥에 털썩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여기 주소를 몰라요. 전화도 안 해요. 아, 나 진짜 혼자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혼이라는 선택이 서류 한 장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동네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한참 망설였어요. 내가 여길 정말 들어가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가? 예전에 저는요, 복지, 지원 이런 단어 들으면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저 62이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일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물어봤어요. 자녀분은요? 이 질문이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같이 안 사세요? 네, 따로 삽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요. 직원이 한숨을 아주 살짝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로 들어가셔서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받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안에서 퍽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 서류상으로는 나는 혼자가 아니지. 서류엔 자녀들 있음이라고 적히니까. 하지만 제 실제 삶은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데 일이라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그나마 조금 밝게 말하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긴 한데요. 신청 기간은 조금 지났고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대신 동네 복지관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복지관 가시면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있고 일자리 안내도 조금씩 있고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복지관 예전에는 저랑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이 많은 분들 가는 곳이라고. 근데 그날은 그 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처음 갔을 때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도 이젠 이런 데 오는 나이구나. 입구에서 체온 재고 출입 기록 적고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올라가니까 벽마다 안내문이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실버 요가 교실 모집, 치매 예방 프로그램, 어르신 합창단 단원 모집,
이 글자들을 보고 있는데 살짝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어르신이 됐지? 그래도 복지사 한 분이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 오셨어요? 네, 그냥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잘 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상담실에 앉아서 제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혼했고요. 혼자 살고요. 일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상담사가 조용히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영숙 어르신 혹시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에이, 설마 그 질문이 왜 나오나 싶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죠. TV 보고 라면 먹고 그날 많이 울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목이 확 메이더라고요. 저 그날 진짜 되게 우울했거든요. 당연해요. 사회 분위기가 다 가족, 연인 얘기만 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혼자 사는 노인, 이혼한 여성 크리스마스에 혼자인 사람들. 나 말고도 많구나. 그래도 이상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일은 경로식당 보조였어요. 어르신들 점심 배식 도와주시고 설거지 조금 하고 테이블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시급은 높지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그래도 저는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첫 출근날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질끈 묶고 밥과 국을 퍼나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여기 앉아서 밥 먹을 나이 든 어르신들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그 나이에 와 있구나. 근데 신기하게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처지는 잠깐 잊게 되더라고요. 밥 더 드릴까요? 김치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건네는 웃음이 억지 웃음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진짜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정분자 할머니. 어머, 아가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네. 아가씨라니요. 저 62이에요. 뭐 어때? 나보다 어리면 다 아가씨지. 나는 72이야. 이 할머니가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은 외국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밥 얻어먹으러 여기 오지. 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아직 조금이라도 몸 쓰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혼자 사는 게 무조건 불행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아직은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이혼한 여자의 인생은 무조건 비참은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밥을 퍼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을 수 있고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덜 외로워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간단히 밥 먹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트레칭 수업도 듣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다가 잠들고 혼자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생기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더라고요. 통장을 보니까 이혼 때 받았던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단지 돌릴 때보다는 몸이 덜 고되고 마음도 조금 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면 언젠간 괜찮아질 수 있겠지.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해 가을 복지관에서 공지가 하나 붙었어요. 예산 축소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 방식 변경, 일부 인력 조정 예정.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설마 며칠 뒤 복지관에서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숙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내년부터는 경로식당 고용 인원을 줄여야 해서요. 다른 분들보다 어르신이 연차가 짧으셔서 지원이 종료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잘린 거죠. 조심스럽게 예의 있게 말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어요. 이제 여기서도 나갈 사람은 당신이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복지관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나 또다시 일자리를 잃은 거구나. 이혼 이후에 제가 기대고 있던 게 딱 2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복지관 일자리에서 받는 작은 월급.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 근데 그 2가지가 한 번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사회에서조차 예산이라는 이유로 내가 잘려나간 느낌. 버스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지 말 걸 그랬나? 이 말은요,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잘한 거야. 그래도 자유야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 나 지금 좀 후회하고 있다. 그 즈음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혈압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당뇨 전 단계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운동 조금씩 꼭 하세요. 스트레스 줄이시고요. 말은 참 쉬운데 혼자 사는 사람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밥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혼자 먹을 건데 뭘 이렇게까지 해 먹어.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결국 또 편의점, 라면, 김밥 어쩌다 기운나면 된장찌개 한 번 끓여 먹다가 남아서 버리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끔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겨울 해가 늦게 뜨고 집안에 계속 혼자 있을 때면 머릿속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뭐 이제 일도 없고.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요. 상담 프로그램 한번 받아보실래요? 상담이요? 내가 뭐 그런 걸 우울감이 심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사람도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뜨끔하더라고요. 혹시 나 요즘 그런가? 그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상담실에 앉아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나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근데 요즘은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남편 옆에 있을걸. 그랬나 상담사가 묻더라고요. 그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안 하시겠어요? 이혼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 집에 있으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말도 안 하고 함께 밥도 안 먹고 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번엔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렸어요. 나오기 전에 나도 힘들었고 나온 후에 나도 힘들다. 이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후회하는 건요. 반드시 이혼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뭔데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감정으로만 뛰쳐나온 그 순간 그걸 후회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만내 남편이 싫어서 그 집 공기가 답답해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퇴직금, 연금, 재산, 노후 계획 아무것도 안 따져보고 뛰쳐나온 거 후회하는 건 그 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해 겨울이 또 왔습니다. 이혼 후 두 번째 크리스마스 경로식당 일도 없어졌고 새 일자리는 못 구했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통장은 더 가벼워지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또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애들이 그래도 한 번은 오겠지. 그날 오전 내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근데요, 조용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엄마 집 근처에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켜졌더라.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들를래? 아들한테서 답이 왔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내년에 한번 보자. 딸은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대화창에 숫자 1이 계속 떠 있는 메시지. 그 숫자 하나가 그날 저녁 내내 제 눈을 찔렀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애들의 가족 사진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구나. 그날 밤 또 트리 불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트리 위에 전구가 깜빡깜빡했어요. 작년에 혼자 웃으면서 켰던 그 트리 올해는 그 불빛이 왠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영수가.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야.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인정하자. 나 그때 준비도 없이 나온 거 후회한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그 말까지 하고 나니까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후회를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다시 책임지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반짝 떨어졌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후회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선택이 또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어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저한테 솔직해진 거였거든요. 나 후회해, 나 힘들어, 나 무서워. 그 말들을 꺼내놓고 나니까 오히려 다음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필요했던 선택이었는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면 결국 감정만으로 후회하게 된다는 것. 다음번엔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나를 지켜야겠다는 것. 그해 겨울 저는 작은 노트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영숙 62 앞으로 할 일을 건강 챙기기 2, 일자리 다시 찾기 3, 아이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기 4, 나를 버리지 않기. 네 번째 항목을 쓰면서 볼펜을 꾹 눌러 밑줄을 그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남편도 자식도 사회도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까지 나를 버리면 그건 진짜 끝이거든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조그만 원룸 창문 너머로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내년 봄이 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라도 없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63이 됐어요. 나이는 1살 더 먹었는데 통장 잔고는 1살 더 줄어들었어요.
노트에 써놓은 할 일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건강 챙기기 약은 먹었어요.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약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어지럽고 일자리 다시 찾기. 구직 사이트는 또 뒤졌어요. 근데 63 여전히 나이가 걸렸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기. 이건 지켰어요. 근데 지킬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졌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돗자리 펴고 웃고 떠들고 저는 그 사이를 혼자 걸으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돈이 바닥나면 그땐 어떡하지? 그해 가을쯤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밥맛도 없고 자꾸 속이 미식거리고 밤에 자다가도 숨이 가빠서 벌떡벌떡 깨고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뭐 이렇게 넘기고 싶었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점점 무시하기 어렵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내과를 갔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피검사 싹 다 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이 정도면 약 드셔야 돼요. 아이고, 약이 또 늘어나는구먼. 그리고 신장 기능도 조금 떨어졌어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그 말 정말 병원에서는 쉽게 하죠. 식사 규칙적으로 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약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하얀 알약들 종이에 적힌 복용법 하루 2번, 식후 30분 식후, 30분 식후라는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루에 식사를 제대로 2번을 할까? 솔직히 그때 제 생활은요. 거의 한 끼였어요. 아침에는 우유 한 잔에 과자 조금, 점심때는 배 안 고프면 건너뛰고 저녁에 라면 하나, 김치 조금, 식욕이 없는 건지 살기 싫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도요. 처음엔 꼬박꼬박 챙겨 먹다가 나중에는 슬쩍슬쩍 빼먹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안 먹어도 괜찮겠지. 뭐 그런 괜찮겠지들이 쌓이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언젠가 한번 크게 혼을 내요. 11월 말쯤이었어요. 날씨가 확 추워진 어느 날 경로식당 일도 끊기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오후였어요. 좀 걸을까? 이러고 장갑 하나 끼고 나갔다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고 이거 왜 이러지? 눈앞이 하얘지더니 사람들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제 팔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 들은 것까진 기억이 나요.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식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 눈앞에 보인 건 흰 천장, 형광등, 그리고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였어요. 병원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서 혈압을 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지금은 좀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호병원 응급실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셔서 119 타고 오셨대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와서 조금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 조절이 전혀 안 되고 계셨네요. 탈수, 저혈당이 동시에 와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오늘은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 그 말이 나오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돈이었습니다. 입원비 얼마나 나와요? 이게 제 첫 질문이었어요. 몸 상태보다 돈이 먼저 떠오르는 거. 이게 가난한 노인의 습성이더라고요.
의사가 조금 답답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일단 면일은 지켜봐야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보험 처리하시고 나면 그래도 수십만 원은 생각하셔야죠. 수십만 원 그 말이 심장을 한 번 더 내려쳤어요. 내 통장에 지금 얼마 남았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남은 돈 얼마 안 돼요. 할부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심장이 또 한 번 쿡 찔렸어요. 예, 없습니다. 자녀분도요? 있긴 한데요. 굳이 부르고 싶진 않아요. 듣는 사람에겐. 그게 어쩌면 자존심 세운 답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도움을 구해도 안 올까봐 무서워서라는 말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만 입원하고 퇴원하기로 했어요. 꼭 필요한 검사만 하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어르신, 집에 혼자 계시면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네, 알아요. 그래도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해서요.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요. 제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의사가 말리든 말든, 간호사가 걱정하든 말든, 결국 저는 통장을 보고 퇴원 날짜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방 안 공기가 유난히 차갑더라고요.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 톡, 톡, 톡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지금 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숨이 멎으면 나를 제일 먼저 발견할 사람은 누구일까? 경비 아저씨일까요? 옆집 사람이겠죠. 근데 그러려면 며칠은 지나야 할 거예요.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쯤 그 상상을 하니까 갑자기 숨이 더 막히더라고요.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이혼하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때 12월 초 어느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익은 번호 한때 집 전화 대신 수없이 눌렀던 그 번호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영숙인가 남편 목소리였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아니니까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제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제가 괜히 목소리를 굳게 냈어요. 요즘 잘 지내나 해서 그 말이 너무 어색해서 제가 먼저 웃어버렸어요. 내가 왜 내 안부를 물어? 우린 남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얼굴이나 볼까 해서 갑자기가 아니고 생각은 좀 했다. 저는 본능적으로 튕겼어요. 나 바빠. 사실 하나도 안 바빴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잠깐 얘기만 하자. 밥 한 끼만 왜요? 그 질문 속에는 별의별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한 번도 제대로 내 이름도 안 불러주던 사람이 그때 전 남편이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다.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혼자요? 애들은요? 다들 바쁘지 전화도 잘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얘도 결국 나랑 똑같은 처지가 된 거구나. 같은 도시, 다른 집 다른 방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혼자인 노인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볼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 집 앞에 있는 칼국수집 있지? 거기에서 알았어요. 딱 한 번이에요. 제가 괜히 한 번 더 선을 그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걸 티내기 싫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지? 이 기분은 반가운 건지, 불안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외로움이 덜해진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만나겠다고 했지? 그 사람 얼굴 보면 뭐가 달라지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줬다는 게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전 남편이라도 토요일이 됐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옷을 골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자꾸 조금 더 나은 옷을 찾더라고요. 머리도 빗고 입술에 립밤도 바르고 코트에도 먼지 털고 그래 비참해 보이진 말자. 가게에 들어가니까 전 남편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어깨도 좀 굽었고 얼굴 살도 쭉 빠지고 왔나? 늘 그랬듯이 이름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투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물컵에 물 따르는 소리, 김 올라오는 칼국수 냄새. 먼저 말을 꺼낸 건 의외로 전 남편이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도장 찍던 날. 왜요?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TV 틀어놨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 그건 원래 안 듣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비꼬아서 말했어요. 근데 전 남편은 예전처럼 버럭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발소리는 들리고 살았거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는 집에 문 열면 그냥 공기밖에 없더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로식당 전단지 1병원에 실려간 얘기까지, 전 남편은 가게 정리한 얘기, 퇴직금 조금씩 까먹으며 산 얘기, 애들이 바빠서 잘 안 찾아오는 얘기, 그리고 이 말도 하더라고요. 나도 건강이 좀 안 좋다. 어디 가요? 심장이 좀 협심증인가 뭐라던데. 약도 먹고 조심하라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제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러게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냐. 이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는 거구나. 식사를 거의 다 마쳤을 때쯤 전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영수가 38년을 같이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지금 처음 불러본 거 알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엔 서운함, 허무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 알지. 왜 이제 와서 불러요? 그땐 부르는 법을 몰랐나? 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는 내가 평생 같이 산 사람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이라도 저 사람 옆으로 돌아가야 하나? 근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버틴 건 뭐지? 이혼 안 했으면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았을까?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그 집에서 질식했을 텐데 후회와 이해, 원망과 연민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나 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이제는 이름 부르는 게 익숙해졌는지 전보다 조금 자연스러웠어요. 왜요? 나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나? 병원이요? 검사가 하나 있는데 의사가 보호자랑 같이 오라더라.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려던 말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가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아버지 병원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누군가랑 병원까지 같이 가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주름진 손등.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거 참 오랜만이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맨날 같이 병원 다녔잖아요. 애들 어릴 때는 감기만 걸려도 둘이 뛰어가고. 그래, 근데 나 아플 땐 왜 한 번도 같이 안 가줬어요?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찔러 넣듯이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그게 잘못인 줄 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 인생의 악당이기도 했지만 저와 똑같이 어설프고 서툰 인간이었구나. 말로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침묵으로 버티던 사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서 혼자 아픈 가슴 쥐고 살던 사람. 그 사람 곁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참는 법만 배웠던 거죠. 참고 참고 참고. 그러다가 한 번에 터져버린 게 크리스마스 이혼이었고요. 병원 검사 끝나고 나오는데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너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혼자 살다 죽으면 냄새나서 발견된다. 그러잖아. 나도 싫고 너도 싫고. 그래서요? 같이 살면, 그래도 누가 먼저 쓰러지면 바로 발견은 하겠지. 현실적인 말이라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그러면 나는 또 당신 밥 해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되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무섭다. 혼자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이혼을 후회하는 이유가 이제는 딱 두 개로 분명해졌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불안하고 훨씬 쪼들리고 산 것. 또 하나는 혼자 사는 삶에 끝까지 적응을 못했다는 것. 상실감, 고립감, 우울감이 점점 깊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밤마다 제 목을 졸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다시 같이 삽시다. 이 말이 바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였거든요. 밥상 앞에서도 말 없고 컨트롤, 무시, 감정 없는 동거. 그걸 또 견딜 자신은 진짜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기로 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짓. 내가 원하는 걸 내 입으로 말해보기. 며칠 뒤 전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예전처럼 살 거면 절대 안 돌아가요. 전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나 더 이상 당신 밥 해주는 기계로 안 살 거예요. 같이 살면 집안일 반반 나누고 내 시간 존중해주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복지관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나한테 꼭 영수가라고 불러요. 애들 엄마 말고 당신 말고 그냥 나. 잠시 침묵. 그리고 작은 대답. 알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꺼내는 동안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평생을 그래, 알았어, 응, 내가 할게 이렇게만 말하다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를 처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이혼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위해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 쌓이고 쌓인 억울함을 차라리 조금씩 꺼내 말했으면 크리스마스에 도장 찍을 일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더더욱 뼈저리게 내가 나를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 남편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혼 이런 절차는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던 날 문턱을 넘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또 다시 끌려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번에는 내 발로 들어가는 거다. 현관에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된장 냄새, 먼지 냄새, 눈에 익은 장판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들어와 전 남편 안이 입에 붙어서 그냥 또 여보라고 해야 할지 박동수 씨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그 사람이 슬리퍼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이거 내 거 이상하죠? 되게 어색한데 또 너무 익숙했어요. 방은 저기 작은 방 쓸래? 아니면 원래 자던 방 쓸래? 나는 작은 방. 그 말부터 제가 먼저 했어요. 예전처럼 안방에 들어가 앉는 순간 내 마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짐이라고 해봐야 원룸에서 가져온 박스, 2개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 화장실에 좀 갖다 놓고 약 봉투는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놓고 누웠는데 천장 모양이 익숙해서 살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나 이 천장만 30년 넘게 봤지. 근데 기분은 예전이랑 많이 달랐어요. 이제는 돌아온 며느리가 아니라 조건 가지고 들어온 룸메이트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둘 다 말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작은 방, 그 사람은 안방 부엌에서 마주치면 짧게 한마디 밥 먹었나? 응약은 챙겨 먹고 알았어. 이 정도. 근데 전이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예전엔 제가 늘 밥을 차렸는데 이번엔 그 사람이 먼저 주방에 서 있더라고요. 어느 저녁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내가 국 끓였다. 응? 된장찌개 내 좋아하던 식으로 했다. 식탁에 앉아보니까 진짜로 제가 좋아하던 방식이었어요. 멸치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애호박 많이, 두부 큼직하게, 대파 송송 한 숟가락 떠먹는데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당신이 이걸 기억하고 있네? 왜 내가 같이 먹었는데? 근데 왜 예전엔 그렇게 못해줬어요? 그땐 너도 나도 서로 힘든 걸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예요.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각자 방에 들고 들어가서 따로 먹지는 않았어요. 아침엔 간단히, 저녁엔 그 사람이, 국 제가 반찬 하나씩. 어느 날 밥 먹다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이혼하자 했을 때 속으로는 어땠어요? 그 사람 숟가락 들고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어이없었다. 왜? 이 나이에 이혼이 어디 있냐? 내가 미쳤구나 싶었다. 그렇겠지. 근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허허롭더라. 내가 안방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게 숨막혀서 도망친 건데 나는 내 발소리라도 있어야 사람 사는 느낌이 났던 건가 보다. 그 말 듣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말 못하는 병이었나 봐. 그랬던 것 같다. 당신은 힘든 거 티 못 내고 나는 억울한 거 티 못 내고 계속 참다가 내가 먼저 폭발한 거지. 그래, 내가 먼저 나간 거지. 그럼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참는 사람이었을까? 글쎄다, 나도 그때 도장 찍으러 가는 내 뒷모습 보면서 심장이 덜컹했거든.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했잖아요. 한 푼도 못 가져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때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보다 돈은 내 거다. 이 말이라도 해야 덜 바보 같을 것 같아서 바보였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바꾼 건 집안일이었어요. 나 이제 당신 수발만 하면서 안 살 거라 그랬죠? 그래, 그럼 오늘 설거지는 당신어? 약속했잖아. 집안일 반반 하자고. 투덜거리긴 했어요. 근데 결국 싱크대 앞에 서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서툴게 물도 여기저기 튀기면서. 근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귀엽게 보였어요. 여보 그릇은 그만 박살내고. 그래도 나 요즘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나? 응 보여. 진짜로 보였어요. 아이들 얘기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감정이 너무 뒤엉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터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어요. 요즘에 집 전화 울리는 일 거의 없잖아요. 전 남편이 받더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민호냐? 아들이더라고요. 응, 잘 있다. 그래, 아빠 혼자 사냐고? 아니, 영숙이 같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가 뭐라고 생각하겠지.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바쁘면 다음에 오고 엄마한테도 한번 전화해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버렸다. 내가 같이 산다고 그래요? 애가 뭐래요? 별말 없더라. 실망했겠지. 뭐 글쎄다. 그래도 조만간 한번 온다고는 하더라.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눈가에 주름도 늘고 머리에도 몇 가닥 흰머리가 보였어요. 엄마 왔냐? 되게 어색하게 웃으면서 현관에 서 있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전 남편이 말했어요. 들어온나. 우리는 세 식구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 젓가락만 딱딱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이렇게 다시 들어오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할 힘도 없었고 아들이 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엄마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응? 나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말 안 섞고 사는 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 일인지 조금은 알겠더라 그래. 아빠도 그때는 너무 무심하긴 했어요. 전 남편이 기침을 콜록 하더니 괜히 물을 마시더라고요. 아들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나 그때 엄마한테 이기적이다고. 한 말 솔직히 지금 후회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엄마가 어떻게 먹고 살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말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밀어놓더라고요. 이건 뭐냐? 엄마 이제 아프신 것도 알고 혼자 사는 것도 봤으니까 앞으로 생활비 조금은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나더라.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봉투를 밀어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상처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거든요. 엄마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이젠 엄마가 책임져야죠. 이 말을 예전에 이 아이가 했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남아있어서 이제 와서 도움받는 게 왠지 더 아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책임은 엄마 혼자만 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엄마한테 조금은 책임져야죠. 저도 자식이니까. 그 말 듣고 저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너 이제야 사람 되네. 엄마도 이제야 솔직해지시네. 우리가 그렇게 울다 웃다 했어요. 전 남편은 그 옆에서 말없이 국만 휘휘 저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딸도 한 번 왔어요. 솔직히 딸은 더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다시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동안 전화도 안 했냐? 엄마가 너무 미웠거든요.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혼자 이혼 결정한 거요.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또 쿡 찔렸어요. 너희 의견 들어봤자 다 아빠 편 들 거잖아. 맞아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우리한테 서운했겠구나 싶어요. 많이 서운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딸이 주방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지금이라도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엄마 혼자 사는 거보다는 그래도 서로 챙겨줄 사람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어도 서로 노년 지켜줄 동지처럼. 그 표현을 듣는데 가슴이 좀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동지라. 응 부부 말고. 동지 딸이 그 말을 하면서 살짝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운 이해가 들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 집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TV 앞에 작은 트리를 꺼내놨고 딸이 사온 케이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아들은 치킨을 시켰어요. 엄마 올해는 배달치킨 내가 살게요. 예전엔 아빠 카드로 시키던 치킨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자기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내 카드 놔도 되는데. 아빠 이제 저도 벌어요. 그 말에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내 아빠도 이제 누구한테만 기대는 사람 아니고 너도 이제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네. 그날 밤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애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이렇게 빌었을 거예요. 제발 이 집에서 좀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은요, 딱 하나만 빌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만 하다가 정작 제일 많이 나를 버린 사람이 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촛불을 끄고 나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 사실은요, 지금 말하면 울 것 같아서였어요. 그 소원이 너무 절실했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기. 이 한 가지가 제가 앞으로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애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전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영수가 잠깐 나와봐. 작은 방에서 나와보니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를 톡톡 치면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데요? 오늘 애들 얼굴 보니까 어떻더냐. 좋았죠. 오랜만에 보니까. 나도 그래.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사는 게 완벽하진 않지? 그럼요. 완벽할 리가 있나요? 근데 그래도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간 그 3년 나는 진짜 혼자였거든. 나도요. 그래서 알았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무서웠구나. 혼자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무도 모르게 쓰러지는 게. 영수가 응 고맙다 뭐가요. 다시 들어와줘서 나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고맙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도 저도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고맙다고 전하는 것도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말을 주고받기까지 이혼이라는 폭풍을 겪어야 했던 거죠. 트리 불빛이 깜빡깜빡했어요. 그 작은 전구들이 이번엔 비웃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크리스마스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크리스마스. 내일부터 또 잘 살아보자. 전 남편이 말했어요. 잘 살기보단 그냥 서로 챙기면서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가요?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트리 불빛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아직도 서운한 것도 있고, 아직도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불행하지도 않아요. 딱 그 중간 어딘가 그 애매한 곳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구나. 완벽하게 행복하거나 완벽하게 불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매일매일 균형을 잡으면서 사는 거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면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그 하얀 세상 위에 내 발자국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내 의지대로 그렇게 걸어볼까? 이혼을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 나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 침묵으로 참기만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번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영수가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집안일 반반 나누자고 했어요. 내 시간 존중해달라고 했어요. 이 작은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밤새도록 조용히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이혼을 선택했던 62살 여자입니다. 억압적인 결혼 생활이 싫었고, 말도 안 섞는 남편이 답답했고, 애들 엄마 말고 이영숙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뛰어나왔고, 그 대가를 제 몸과 통장이 잔인하게 알려줬어요. 이혼 후에야 알게 됐어요. 혼자 감당해야 할 생활비가 얼마나 무거운지. 기초연금만으로 월세와 병원비를 버티는 게 얼마나 벼랑 끝인지. 혼자 사는 삶이 로맨틱한 자유가 아니라 어쩌다 쓰러져도 발견해 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포일 수 있다는 것도. 사회는 크리스마스엔 가족과 함께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 가족이 없어. 더 외로운 사람 둘 다 존재한다는 것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면 가끔은 떠나는 게 살아남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얘기에서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해서 서러워서 답답해서 감정만으로 도장 찍지 마세요. 나가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아프면 누가 도와줄 건지, 정말 혼자 견딜 수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잔인하리만치 끝까지 계산해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안 하고 나왔고,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돌아온 지금이 완벽하게 행복하냐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전 남편은 말수가 적고, 가끔은 짜증도 내고, 옛날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예전처럼 입 다물고 참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섭섭하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못해도 한 번은 말해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불러요. 영수가 오늘도 수고했다. 남이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불러줘야 내 삶의 주인공 자리는 겨우겨우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다시 벚꽃이 피고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저도 그 사이를 걷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전 남편과 아니, 이제는 그냥 여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나란히 걷습니다. 영수가 저기 벤치에 앉을까? 그래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잡고 지나가고, 강아지가 꼬리 흔들며 산책하고, 그 평범한 풍경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도 다들 자기 사연이 있겠지? 제가 말했어요. 그렇겠지. 우리처럼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겠지. 근데 말이야.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혼 후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지금. 집에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어요. 장을 좀 봐야 했거든요. 카트를 밀면서 저는 또 생각했어요. 예전엔 혼자 장바구니 들고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카트를 나눠 밀면서 조금은 덜 힘들구나. 뭐 살 거 있나? 당신 좋아하는 멸치 하나 사가요. 너 좋아하는 애호박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골랐어요. 카트에 담으면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38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챙기게 됐다는 게.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는 애호박을 썰고 그 사람은 멸치 육수를 우렸어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가끔 어깨가 부딪혔어요. 예전엔 그게 불편했는데 이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영수가 간 좀 봐줘. 어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조금만 더 넣어요. 알았어. 이런 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진짜 동지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랑은 아니어도 서로를 지켜주는 동지딸이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지? 사랑? 인정? 자유? 아니면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아마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 내 선택을 존중받는 것,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이제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또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고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이랑 다른 점은 이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꺼내놓는다는 거.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늘은 제 차례였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쁘더라고요. 여보, 노을 좀 봐요.
거실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 창가로 왔어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예쁘네 그러게요. 우리 내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함께 노을을 본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난다는 것, 그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혼자 사는 노후가 막연히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가 하지 마라,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당신 인생을 당신 편에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신호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도장 한 번 잘못 찍은 여자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인생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공 자리를 다시는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한테도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나 지금 후회하나? 이혼한 거 솔직히 아직도 조금은 후회해요. 준비 없이 나간 거, 계획 없이 도장 찍은 거,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선택 덕분에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방치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목소리를 죽이고 살았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돌아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조건을 걸고 약속을 받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그게 이혼이 제게 준 유일한 선물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반짝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래도 내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싶어요. 영수가 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반짝여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일어났나? 응, 뭐해요? 국 끓인다. 미역국 내가 할게요. 아니, 오늘은 내가 한다. 그럼 나는 밥이나 하지 뭐.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함께 나란히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네 그래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그 평범한 대화가, 그 평범한 아침이 이제는 너무 소중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후회가 있어도 그래도 당신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당신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게 제가 크리스마스 이혼을 겪고 3년을 혼자 살고 다시 돌아와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올해 65,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제 선택으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